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오늘부터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주말에 이어서 앞으로 며칠 동안은 전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그래도요, 휴가인데 날짜가 문제겠습니까? 좋은 사람들과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 자체가 휴가가 아닐까 합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자, 매일경제 일면. 자, 이쪽 끝에 2단 기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휴가 관련 내용이네요. 외국 대신에 고급 호캉스, 그러니까 호텔에서 바캉스를 보낸다 이 뜻인데요. 특급 호텔만 특급 호황을 누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는요, 뭐 공연 등 이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호응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요, 중소 호텔들은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호텔 업계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 분야의 양극화 현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휴가 역시 양극화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의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였죠. 국민의힘. 지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요. 이 상황이거든요. 권성동 사퇴, 위태로운 비대위 여당이다.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를 원래 맡고 있었죠. 게다가 대표 직무대행인데 이 직무대행 사퇴하겠다 입장을 냈습니다. 당이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이유를 내세웠고요.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사퇴. 앞서서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 입장 밝혔거든요. 그럼 줄줄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80여일 만에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는데 비대위 전환을 놓고도 또 의견이 많아요. 비대위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이젠 싫다. 2030 세대 퇴직이 4년 사이 2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2030이 공무원이라면은 공무원 된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공무원 근무 연수가 5년 이하인데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보죠. 작년에만 11,500명이 조기 퇴직을 했다. 그런데 4년 전에는요, 5,00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2배나 늘어가는 거죠. 고참들은 민간 이직이 쉽지 않자 정년 퇴직까지 하는 공무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고참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계속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반면에 젊은 공무원들은 이거 안 되겠다,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일찍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공직사회가 고인물이 되고 있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꽤 이슈가 됐습니다. 공론화 그리고 의견 수렴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정부가,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한다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밝혔어요. 그러자 학부모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용산에서 13개 단체가 시위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다양한 이슈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 뉴스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오늘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역시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지도부 붕괴입니다. 아시겠죠? 단순한 키워드입니다.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거의 무너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최고위원 1명 사퇴한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잇따라 사퇴한다. 그리고 어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도 사퇴한다.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부를 구성하는 다른 최고위원들도 뭐 흐름이 그렇다면 따라야겠죠라는 입장을 밝히신 분까지 있어요. 그런데요, 이 기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돌아선 윤심의 권성동 체제가 붕괴된 셈이다. 사실상 지금 집권 여당 새 지도부 시계 제로다. 앞으로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아직 모르겠다는 뜻이 되네요. 좀 더 보죠. 자, 이 기사는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사퇴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문자, 내부 총질 문자, 뭐 이렇게 부르죠. 이 문자 파문에 이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 울산의 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 전용기에 뭐 여당 의원들이 같이 탑승해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행기에서 나왔던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죠. 유출이 된 겁니다. 누군가 외부에 얘기를 한 거죠. 대통령실 그거에 대해서 이거 이 정도면 선 넘은 거다. 이게 뭔가 또 이유가 됐다는 설명이 나와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 사퇴했다. 자, 그렇다면은 비대위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누가 비대위원장을 할 것인가? 지금 중진들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비대위 전환, 뭐 조기 전당대회를 가는 거냐? 그리고 비대위 가는 게 맞는 거냐? 절차상 하자가 없느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서 지난주였죠. 배현진 최고위원 그리고 어제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 입장을 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저는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물러납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깊이 성찰해 주십시오. 정권 교체를 해냈다는 긍지와 자부심은 간직하되 실질적인 이선으로 모두 물러나 주십시오.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최고위원 사퇴 입장 냈고요. 윤영석 최고위원 역시 뭐 그렇다면 역시 동참을 하는 상황. 그리고 이어서 권성동 직무대행 역시 직무대행 그만두겠다 입장 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죠. 자,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좀 보고 있군요. 당이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는다 이렇게 판단했다. 권성동의 윤심이 전달된 듯하다. 이젠 그만두세요. 뭐 이런 게 전달된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요. 여기 보면 국정 지지율 지금 2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비대위 체제 빠른 전환 기대하고 뭐 대통령실 쇄신 요구도 부담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이요.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 입장을 냈고요. 그중에는 이른바 윤심과 가까운 친윤이라고 꼽히는 최고위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성동 대표도 결국은 직무대행 그만둔다 입장 냈거든요. 이게 대통령의 뜻이 작용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뭐 지난 주말 동안 뭐 다소 일사불란하게 사퇴 릴레이가 이어진 것으로 봐서는 누군가의 마음이 좀 크게 작용한 것 아닌가. 그 전까지는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 체제를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거든요. 그렇죠. 목요일 날 정조대왕함 진수식 가고 나서 뉴스가 나온 것만 해도 뭐 이 체제로 가서 수습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 날부터 좀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죠. 금요일부터. 그래서 금요일부터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일요일 날 어제 뭐 거의 화룡점정을 찍으면서 그러면은 그 변화 있는 시점에 결정적 영향 미친 일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결국 대통령께서 정조대왕함 진수식 다녀오고 나서 아마 저는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그 기내에서 오간 대화를 발설해도 좋다고 얘기를 한 것은 결국에는 여론을 한번 떠보기 위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게 뭐 음모론이 아니고 어쨌든 그게 나가고 나니까 점점 더 여론은 안 좋아졌습니다. 권성동 체제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갈까? 그러면서 바로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고 릴레이 사태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도 충분히 여론을 타진을 해보니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 그럼 이 같고. 비행기 탑승, 전용기 탑승 때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나눴던 대화가 외부에 알려진 거는 처음에는 지금 뭐 언론에 따라서는 이게 그냥 뭐 사고처럼 유출됐다는 쪽으로 보는 쪽도 있지만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건 일부러 좀 알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내밀한 대화가 문자 메시지로 다 나가서 이렇게 소동이 났는데 예. 또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과의 대화를 밖으로 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여론을 타진하기 위해서 이 뉴스를 아마 내보낸 것 아닌가. 그런데 반응이 좋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반응이 금요일 날 확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여론이 더 나빠졌다는 시그널이 계속 감지됐기 때문에 예. 아, 이거 이대로 안 되겠구나. 결국엔 대통령실 쪽에서 예. 정무 라인이 가동이 돼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당에다가 이러한 예. 의사를 전달했고 그리고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결국에는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대위 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비대위 체제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제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무위원회 임명권을 갖는데 이러한 임명권이 국회의원들한테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내부의 구성원들이 대통령에게서 마음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데 예. 각 자신의 지역구에 엄청난 예산 영향권을 갖는 대통령의 마음을 읽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제 체제를 잘 이해한다면 예. 윤심의 작용이 이번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하는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일단 방향은 잡은 것 같아요. 뭐 사퇴 릴레이 그리고 대통령의 뜻이 비대위 체제 아니냐 뭐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다음 이유를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후에 어떤 모습일까? 일단 이준석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에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중에는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요. 왜 지금 비대위냐? 뭐가 문제인데? 뭐 이런 반응인 거죠. 비대위 체제 반발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비대위로 가더라도 누가 비대위원장인가? 이것도 아직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여기 좀 더 보면 일단 뒷부분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꼽히는 인물, 지금 물망에 오른 인물들은 정진석, 주호영, 당내 중진 의원들이죠. 이렇게 거론되고 있고요. 당 밖에서는 김종인, 김병준, 재등판설. 어제 이 이름이 나오자 정치권 반응 중에 일각은 또 이분들입니까? 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하여튼 4명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일단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홍석준 의원님. 예. 일단 지금 최고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기존에 9명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뭐 사고도 발생하고 그만두고 해서 줄줄이 지금 요 뭐 자리도 비었는데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체 최고위원이 전체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비대위로 바꿀 수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 일부라도 과반에 가깝군 또는 과반 이상 사퇴하면 이건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바꾸는 게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 비대위원장 할 것인가 이것도 논란이 있는데 일단 비대위 체제에 가는 게 맞습니까?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하고 보니까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헌 당규가 약간은 좀 이제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모호하죠, 지금요. 예.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되느냐 혹은 과반만 사퇴해도 되느냐 뭐 예. 이런 어떤 확실한 어떤 규정이 조금 미흡한 건 사실인데 일단은 현재는 그 7분 이제 최고위원 중에 예.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해서 5분은 일단은 뭐 사퇴 혹은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고 일단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 상황이에요. 예, 지금 이제 2분이 남았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비대위로 이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상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이 당이라는 것은 명확한 어떤 규정이 없을 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 일단은 어떤 국민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각이 지금 대통령 지지도라든지 또 당의 어떤 지지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책임지는 어떤 그런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지금 여론인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과거에 또 선례도 유사한 선례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2012년도에 당시 홍준표 대표 체제였을 때 예. 그때도 이제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서 비대위원 갔을 때 2011년이죠. 갔을 때도 최고위원이 이제 3분 사퇴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과반도 되지 않는데 이제 비대위 체제로 이제 간 사례도 있고, 그보다도 지금 현재 더 이제 제가 살 때는 문제는 권성동 그 원내대표로 직무대행 체제로 갔을 때도 예. 이제 당에서는 과연 이제 원내대표라는 자리도 엄청나게 바쁜데 예. 과연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시각이 굉장히 이제 많았었죠. 예.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을 하고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뭐 문자 노출은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 같고 예. 여러 가지 어떤 당이 대내외적으로 좀 국정 과제를 좀 선도하고 혹은 또 뒷받침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혼자서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좀 어렵다. 예. 너무나 좀 한계가 좀 노출됐다. 이런 어떤 시각이 당내에 좀 많이 좀 팽배해 지금 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 체제로 예. 가는 것이 가능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측면입니다. 제가 홍석준 의원님께 두 가지 정도를 좀 질문을 좀 짧게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홍석준 의원님은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비대위원장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절차 문제가 있어요. 지금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당 대표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당 대표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라서 이게 절차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전제를 깔면요, 비대위원장은 당 내에서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아니다, 당 밖에서 누굴 모셔야 된다. 두 가지 중에 어떤 선택지가 옳다고 보십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은 글자 그대로 정말 지금 차기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예. 임시 관리형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또 외부에서 이런 것을 이제 드리는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은 이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너무나 단기적이면서도 또 역할이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당 외부보다는 예. 당 내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을 좀 당 찾지 안에서.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 더 질문 드리면은, 일각에서는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아예 전당대회를 조기에 새롭게 하자. 그래서 아예 새롭게 지도부를 꾸리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조기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 없이 지금 지도부가 지금 사실상 무너졌으니까 전당대회 빨리 다시 열어서 새 지도부를 꾸리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주장은 지금 현재 당헌 당규상 예. 어차피 지금 이준석 지금 대표가 예. 일단은 대표를 지금 사퇴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는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법적으로 당헌 당규상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는 또 그건 다른 문제가 네, 될 수도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지금 홍석준 의원님도 지금 비대위 쪽으로 가는 거 방향 잡은 것 같다. 그리고 홍석준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게 옳은 방향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앞선 기사 중앙일보 다시 보죠. 이준석 측 지금 지도부는 반발하고 있어요. 이게 비대위 가는 거 옳지 않다. 지금 체제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분위기는 약간 기운 것 같죠? 다음은 이준석 대표의 반응입니다. 이젠 개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 앞서서는 양머리를 들고 개고기를 판다는데 이젠 대놓고 팔고 있다는 뜻이 되네요. 그리고 당권, 그러니까 권력 탐욕에 정신 못 차리는 골룸들이라고 했어. 골룸들. 영화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인데, 골룸이라는 게 어떤 그 절대 권력을 주는 반지를 갖기 위해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다 결국은 몰골이 흉악해지는 그런 캐릭터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누구를 겨냥해서 골룸이라고 한 겁니다. 이 정도면 뭐 대단한 비판입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 움직임에 이준석, 윤핵관 직격하면서 비판했다. 그리고 양두구육보다 수위를 높여서 개머리를 들고 개고기를 판다고 비판한 겁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이 내용이에요. 뭐 같은 거예요. 여기 골룸도 있고지만 이것도 있어요. 나주글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거 영화에 나온 역시 캐릭터인데, 여기도 권력의 노예가 된 캐릭터인 거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그리고요, 이게 가장 또 최근에 이렇게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 이게 뭡니까? 무슨 음식을 올렸는데 간장 불고기를 올려놨어요. 근데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간장이란 단어는요, 이게 사실상 금기와 비슷하거든요, 지금요. 이 간장이란 의미에
이른바 윤핵관과 안철수 의원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풍자한다고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일부러 보란 듯이 간장 불고기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별 설명도 없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지금 비대위로 가는 걸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가까운 최고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을까? 이건 의문인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비대위 체제안이 전환이 됐을 때 이른바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자리가 완전히 날아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대위로 바뀌게 되면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놓고 가처분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본인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효력 이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할 거냐 말 거냐 한때 검토했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카드를 꺼낼 수 있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예. 사실 뭐 흔히 말하는 약발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때 예. 당대표가 권리가 아니고 사고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권한이 있는데 아, 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헌 당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준석 입장에서는 예. 본인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를 막으려면 예. 그렇게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해서 예. 왜 나를 건너뛰었느냐라는 문제 제기. 그게 바로 이제 법원에 두 가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그렇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되면 사실 윤석열 대표의 복귀라는 거는 불가능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진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아까 홍석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해석하기에도 비대위로도 안 된다. 그리고 비대위 구성이 정말 여의치 않다. 예. 뭐 누가 임명할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안 되니까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예. 이준석 대표는 대의를 위해서 사퇴를 해야겠죠. 모두가 다 지금 당직을 내려놓고 예. 당을 건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판에 아니 나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나는 혼자 독야청청 남겠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예. 저는 이 주말과 휴일 사이에 벌어진 이 사태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예. 윤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돌아섰기 때문에 비대위로 갔다? 예. 그거 아닙니다. 민심에 항복을 한 거죠. 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지금 모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전부 다 손을 들어버린 것이지 윤 대통령이 그걸 받아줬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고 그전에는 그러면 버티려고 했고 그렇다면 정말 더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왜 민심이 지금 예. 이렇게 돌아섰는지 집권당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예. 왜 고개를 돌리는지를 대통령실도 파악을 못하는 거고 당에서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은 더 곤두박질 치고 문제는 뭡니까? 지금 집권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 예. 정부가 국정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 고개를 정말 90도 아니라 180도라도 숙이면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취하는 게 맞는 거지. 예. 이건 윤 대통령이 선호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유리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지금 취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예. 간보기를 하다가는 저는 더 곤두박질 친다라는 경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더욱더 깊은 혼란에 빠지기 직전, 지난 금요일이죠.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발표가 됐죠. 그런데 28%. 그동안은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을 기록하는 지지율이 잇따랐는데 그것마저도 무너지면서 20%대로 내려온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없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 지금 후일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죠.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당 이대로는 안 된다. 쇄신의 신호탄을 올렸다. 윤 대통령 응답할까? 오늘부터 휴가죠? 일주일 휴가입니다. 자, 대통령실 쇄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일부 장관과 수석 비서관 교체 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권, 여권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휴가 돌입한 상태, 국정 구상,
촉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앞서서 최고위원들 중에 사퇴 입장을 낸 분들이 있거든요. 사퇴 입장과 함께 뭔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남겼습니다. 보시죠.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삼축의 동반 쇄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해보라는 그런 바람을 심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80여일이 되도록 속 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대통령실 어제 좀 설명을 했어요. 기자들에게. 인적 쇄신론 지금 들으셨죠? 뭔가 이렇게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의 깊게 듣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닷새 휴가 동안 고심할 듯하다.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수석 중에서 뭔가 이제 끌고 가는 수석이 없다. 비서실장 정무 홍보라인 교체 결혼된다. 일부에선 검찰 출신 위주 의사결정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휴가 중에 지방 민생 현장 방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하여튼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러면 구체로 다음 화면에는 그럼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좀 정리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 지금 정치권 중심으로 꼽히는 게 이런 겁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앞선 기사에도 이제 참모들, 그 장관들에 대한 어떤 뭐 교체, 그러면 교체가 된다면 이건 사실상 문책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특별감찰관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요. 왜냐하면 그동안 특별감찰관 임명한다는 얘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두질 않았어요. 근데 이건 차별화한다는 효과도 있으니까 이거 빨리 둬야 된다. 부인과 관련된, 친족과 관련돼서 뭔가 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과 협조를 해야 된다. 지금 국회는 야당이 사실상 권력자다. 야당 협조 없으면 안 되니까 야당과 잘 지내야 된다. 그리고 윤핵관 더 이상 이거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꼽히고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님. 뭐 이제 소속 정당은 다른 경쟁 정당 상황인데요. 자, 휴가가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반드시 이거 하나는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하다. 쇄신책으로. 어떤 걸 꼽겠습니까? 인적 쇄신은 다들 얘기하니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 본인의 태도와 인식을 바꿔야죠. 아, 인식과 태도. 네, 지금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당의 사태도 보면 이준석 대표를 잘라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거듭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지금 윤핵관의 말을 들은 거 아니겠어요? 권성동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윤핵관의 말을 들은 건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잘라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적 법률적으로 지금 온갖 장애가 다 조성이 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결은 안 되는 데다가 권성동 대표는 말 실수 플러스 뭐 조치가 계속 실수를 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사과를 단계에 여러 번 왔거든요. 했죠, 지금. 지금 대표적으로 사과를 한 3번뿐만 아니고 경찰관들 파동에 대해서 밥투정이라고 한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고요. 지금 언론에 대해서 계속 언론이 한쪽으로 편향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 탓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핵관의 말을 들어서 여기까지 온 대통령의 인식, 이것이 지금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출근길 문답도 좋습니다. 뭐 하는 것 좋죠. 뭐 첫 시대고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데 하는 건 좋은데 준비를 해야죠. 한가한 태도를 보이고 전 정권 탓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위기가 경제 위기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교와 안보 위기가 지금 오버랩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누구의 눈에도. 위기입니다. 위기에는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한가한 모습이 아니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할 테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도 같이 가십시다라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너무 한가합니다.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거 뭘 잘 모르는구나.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문자 파동에서는 대통령이 대인배답지 않다는 걸 국민들한테 즉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선 바뀌어야 되고요. 결정적으로는 태도와 인식을 바꿔야 되고요. 주변에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조금 더 고민이 많으시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통령 휴가 끝난 뒤에 지금 이것만큼 뭔가 하나는 좀 들고 나와야 된다. 이것만큼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알려야 된다. 뭐가 있겠습니까? 예, 일단 그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번 상황을 한번 좀 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G7 모든 국가들이 지금 현재 그 집권 지금 대통령 내지 수상 집권당의 지지율이 엉망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기 있는 정치인이 없어요. 지금. 그 이유가 예. 결국은 집권당이나 정부 대통령 수상의 지지율은 경제에 기인합니다. 예. 프랑스에 그렇게 잘 나가던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10%대거든요. 예. 우리도 지금 현재 워낙 지금 뭐 경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일단은 뭐 상황은 그렇지만 예. 그러나 좀 심각한 것은 일단은 이 지지율의 추세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심각한 어떤 상황인 그렇습니다.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이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했지만 저희 당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에서 저는 가장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예.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참여 그리고 고통 분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호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호소를 좀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호소해야 된다. 그래서 출근길 문답 이런 것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예. 대통령이 좀 진솔한 어떤 기자회견.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가 이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총리, 비서실장 주변에서도 예. 이제 끊임없이 그런 데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한 진솔한 어떤 설명, 호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면 거기에 좀 당겨야 될 것이 뭐냐? 예.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당에서도 지금 이런 측면에 대해서 지금 최고위원들이 지금 사퇴를 지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히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책임진다는 거는 일부는 좀 교체 또는 이렇게 물러나야 된다 이 제가 볼 때는 말씀인가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또 두 예. 번째는 어쨌든 이제 국민을 좀 통합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면의 형식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야당이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협치를 뭐 어떻게 뭐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지금 한미 간의 어떤 안보, 예. 경제 동맹은 강화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국민에게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눈에 지금 자꾸 안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어떤 국정 캐치프레이즈 원칙을 지키면서 미래를 예. 준비한다는 지금 대통령의 기본 국정 철학을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국정 캐치프레이즈 같은 정부가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좀 담는 그런 진솔한 좀 이야기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인수시설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취임했다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늦었지만이라도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기자회견 또는 국민과 대화 동태에서 뭔가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네요. 그게 시급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야당 복. 근데 물음표네요. 그러니까 야당복이 있다. 흔히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여당에서 나왔겠네요. 야당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요. 자, 기사로 먼저 확인해 보죠.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가 되기 위한 경쟁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기사 있군요. 그런데 이게 주말 지난 금요일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지금 저소득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무당의 나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공통점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논란을 자초하는 이재명의 입. 한겨레 기사는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빈자를 향한 이분법적 인식 아니냐.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비판에 나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무당의 나라 이거는요 최근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걸로 보이는 분이 있죠. 어떤 이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얘기인데 여당에서는 이게 고인 추모가 상식인데 이게 무슨 소리니까 이런 또 반발한 목소리가 있어요. 일단 자, 이 중에서요 먼저 이 부분 저소득층 뭐 저학력층 이런 얘기를 좀 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반발도 좀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요,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러지. 언론 관계 때문에. 그런데 저는 부자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넘어 공화주의로 이런 얘기도 많아요. 함께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지난 대통령 선거의 보수당의 선거 승리의 성공 방정식은 남녀를 가르고 세대를 갈라서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갈라치기와 혐오하는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게 지난 대통령 선거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도 혹시 선악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언론을 탓하거나 무엇을 탓하거나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습성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우리 문재인 후보는 그 소득 적은 국민들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남탓 노선이 아닌 우리 당을 혁신하는 혁신 노선으로 나가야 다음 총선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 이 발언에 대해서 다른 경쟁하는 후보들이 이거 지금 뭐 이분법 나누니까 남 탓하는 겁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소득이 적으신 분들 지지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좀 논란이 되자 이재명 의원 그리고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이거 언론이 뭔가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잘라서 보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일부러 길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전후 맥락까지 다 들어보시라고요. 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사항이 이게 있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또 주말 동안에 또 불거졌죠. 이재명 참고인 사망, 이른바 이제 법카 의혹과 관련된 참고인 유사를 받았던 인물인데 참고인 사망과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 지적을 계속한 거죠. 아니 왜 무슨 의혹 수사,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 수사 받는 분들이 왜 잇따라 이렇게 사망하는 일이 남으니까 라면서 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냐? 또 당내에서는 뭐 남탓만 한다. 뭐 앞선 얘기입니다. 저거는요. 뭐 저소득층 발언이요. 왜 무당의 나라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뭐 좀 반발했는데요. 자, 그럼요. 주말 동안에 이재명 의원이 이에 대해서 한 발언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는지 이제 의문스러운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그 악성 주술적 사고 이런 데 영향을 받던 게 아닌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민중 종교 또 민중 신앙으로서의 그 무속 신앙을 저는 존중합니다. 왠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관련해서 있었던 무속 논란 이거를 겨냥한 것 같기도 하고요. 왠지요. 뭐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자, 이에 대한 반응이 있거든요. 여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최근에 이런 이재명 의원의 일단 이 어떤 발언 논란에 대해서 우리 당이 비록 지금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단 당은 어렵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의 궤변과 막말에 야당복이 있음을 실감하는 한 주였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야당복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유교 의원님, 이 반응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yes, no를 따지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야당복이라는 얘기는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 그때 야당이었죠. 그때 야당 그때도 야당복이라는 얘기가 넘쳤어요. 그때도 민주당에서 나왔나요, 그게? 그렇습니다. 뭐 황교안 전 대표가 극우 태극기 세력과 손잡고 뭐 어떻게 된 거면 여당은 늘 야당복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비애인데 손님 덕분에 주인의 허물이 어떻게 보면 덜 보이는. 그러니까 집권당이 항상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집권 세력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본인들의 자책보다는 본인들 아닌 경쟁 또는 뭐 반대쪽에 더 큰 자책이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저는 이재명 의원에게 가장 아프고도 큰 약점이 바로 이거다. 지금 야당의 더군다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정말 이게 흥행이 되고 있는 거냐. 선거에서 2번 지고 난 야당이 거듭나려고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새 지도부를 뽑으려고 하는데 예. 이게 새 지도부가 뽑히고 나면 야당이 뭔가 좀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뭐가 달라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이재명이라는 대표 지도부가 나오면 아니 다시 도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난번 대선과 지방선거 졌을 때 상황과 똑같이 다시 복귀되는. 그럼 달라졌다라는 인상과 어떤 호소를 국민께 줄 수 없다 이 뜻입니까? 그럼 결정적인 흠이자 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지금 추락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예. 오히려 숨쉴 공간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약점입니까? 예. 좀 그런 점에서 저는 기회 될 때마다 이재명 의원이 좀 국민에게 사실상 잊혀질 정도만큼이나 좀 휴식기를 가지시라고 예. 권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였는데요. 저는 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이런 특정한 입장에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냥 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크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쟁은 후보가 3명으로 이제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다음 기사 하나 보죠. 이재명 의원과 관련돼 있는데 이재명 의원의 최근에 어떤 반응이나 입장이 조금 이렇게 2가지로 나뉜다. 뭐 이런 걸 분석한 기사예요. 당내 사법 리스크 공격에 침묵한 이재명. 근데 국민의힘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공세엔 맞불을 강하게 받치고 있다.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의 나라 됐는지 이것도 가만히 듣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요. 불쾌감을 나타냈다. 여당에 대한 경고, 강한 야당 지도자 부각, 내부에는 통합 메시지, 2트랙으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그렇게 보이십니까? 2트랙으로 보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 내부에는 한없이 온화한 이미지를 보이면서 당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항 세력의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좀 그런 시각이 있죠. 혹독한 공천 학살을 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많기 그 때문에. 질문을 계속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난 굉장히 온화하고 아주 따뜻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를 매도해서는 안 돼. 이런 메시지를 계속 흘리면서 당내 공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당내 세력의 공격에 대해서 반격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뉘앙스도 계속 풍기죠. 왜냐하면 어차피 어차피 난 뭐 대표는 나야. 뭐 볼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하죠. 하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응한 그런 전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지금 최영철 편집이 2트랙으로 나눠진 것 같다는데 일단 그렇다면은 이재명 의원은 당내 경쟁자인 2 다른 후보, 박용진, 강훈식 후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조차도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반면에 여당과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하게 뭔가 이렇게 날을 세우고 각을 세우는 모습인데 이거는 일단 뭐 한쪽은 아예 그냥 무시 전략 그리고 나의 상대는 밖에 있어 이걸 강조하는 겁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무시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근데 중앙위원회 컷오프에서 중앙위원회 383명의 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어대명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예. 실제 표를 개표해 보니까 어대명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상한 표 분포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그 구체적인 득표 결과는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예. 근데 그
거기에 이제 아주 핵심적으로 그 표의 분포를 알 수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분위기는 그렇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당을 오래 생활을 해온 중앙위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383명의 분포를 보면은 당과의 인연이 제법 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예. 이분들의 투표 행태가 이재명의 그 리스크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는 본인들 내지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봤죠. 예. 보고 나서 느끼는 것이 어대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예. 꼭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지금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재명 후보가 알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 후보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당내 통합을 하면서 어대명이라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분위기 보면 그렇게 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민 전 의원께도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어요. 최근의 움직임과 관련해서요. 자, 다음은 민주당과 관련돼 있습니다. 다른 두 명의 후보는 단일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단일화라는 게 늘 항상 진통이 있죠. 기사 있습니다. 자, 박용진 후보는 빨리 단일화해야 된다. 근데 강훈식 의원은 단일화 뭐 좋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접점부터 찾아야죠. 약간 다릅니다. 여기 정도 보면. 박용진, 강용과 만남에서 공감대 확인했다. 그러면서 뭔가 잘 될 거다. 빨리 합시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강훈식 의원은 일단 본선에서 나를 제대로 알려야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속도 조절.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야권에서는요.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이었던 강훈식 의원이 이른바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게 반명연대로 보인다.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또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단일화 관련해서 두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본선에서는 일반 당원과 국민께 강훈식을 제대로 알려야겠다라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반 이재명, 반명연대가 아니라 미래연대로 그리고 승리하는 민주당의 길로. 신경민 전 의원님, 두 후보의 단일화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강훈식 의원이 컷오프에서 들어왔잖아요. 예. 근데 강훈식 의원이 이번에 대표 출마를 하면서 뭐 97그룹이라는 분위기에 이제 물론 편승을 한 것은 전차가 있지만요. 출마의 변 중에 하나가 개항을 해 출마하는 이재명 후보를 보고 이재명 후보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나오게 됐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강훈식 의원은 우리 모두가 당대회에서 알다시피 이재명 당시 대권 후보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최측근 그룹 몇 명,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 몇 명 안에 들어가는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었고 핵심적인 역할을 당시 했다. 핵심적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당내에 일단 하나도 없고요. 언론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개항을 보더니 불현듯이 이재명 후보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과연 강훈식 후보의 저 출마의 변이 맞는가? 진심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 단일화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일단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단일화를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렵고요. 예. 이제 투표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투표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투표가 8월 3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용진 후보가 8월 3일이라는 얘기를 일단 던져놓은 건데 예. 8월 3일에 대해서도 강훈식 후보가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매우 험난하다. 단일화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다들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은 물론 변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는 다른 각도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후보요. 강훈식, 박용진 후보의 공통점은 이른바 97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으로 치면 90년대 학번 그리고 70년대 출생입니다. 86세대의 그 다음 세대 정도로 꼽히거든요. 자, 그런데 97세대 지금 많이 도전하고 있고 두 명의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올라갔는데 이걸 놓고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지적도 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지적이 이렇습니다. 97세대라는 게 과연 독자성이라는 게 있는가? 이른바 운동권 86세대의 자양분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성장한 것뿐인 거 아닌가? 구체적인 이념이라든가 철학이라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독자 생존 가능한 세대 맞냐라는 거죠. 이 지적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철 편집위원도 97세대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강훈식 의원이나 뭐 박용진 예. 의원하고 나이가 비슷한데요. 예. 뭐 97세대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97세대란 말로 당 대표 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질문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직결되겠죠. 그걸로 통하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97세대란 것은 발명된 단어죠. 발명이요? 그렇습니다. 86세대라는 것은 발견된 단어죠. 그 실체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제도적 민주화를 가져온 예. 1987년도를 기점으로 한다면 86세대가 정말 피땀 흘려 노력했던 그 결실이 바로 1987년의 제도적 민주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86세대란 것은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실체와 역할이 분명히 뚜렷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97세대란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지 결국 뭐 97세대가 뭘 했지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몇 명이나 답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명된 세대가 발견된 세대를 과연 뭐 이길 만큼 예.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 세대이지만 예. 좀 의문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상대적으로 저 두 분이 아마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이재명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에는 97세대로서 자리매김하고 더 나은 정치적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97세대로는 안 되고 나는 어떤 비전을 갖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때 97세대의 위상이 달라질 것인지. 예를 들어서요. 2030 세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좋아합니다. 예. 나이 70이 넘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젊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홍준표 나름대로의 2030에 대한 어필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7세대가 좀 더 나은 정치적 행보, 정치적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무언가 97이라는 숫자 말고 다른 예.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97세대 표현하는데 이게 비슷한 세대를 사회적으로는 X세대라고 하죠. X라는 거는요. 알도리가 없다 또는 뭐가 될지 모른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이 두 97세대 후보들이 어떤 모습, 어떤 성과를 낼지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만 5세 입학입니다. 지난주 후반부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개가 됐죠. 그리고 주말 동안에 참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주제입니다. 자, 기사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죠. 자, 뜨거운 감자가 된 만 5세 입학. 지금은 만 6세, 6살에 학교를 가잖아요. 우리 나이로는 뭐 한 8살, 뭐 이렇게 되죠. 7살, 8살 되는데. 만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은 이게 100년 되겠냐?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이런 거 들고 나왔습니까? 이 뜻이에요. 근데 교육부는 논의에 물꼬를 트자는 겁니다. 지금요. 이거 필요하다는 얘기 많았습니다. 그동안. 이런 입장이에요. 좀 더 보죠. 자, 발달 단계를 무시, 돌봄 공백 문제 발생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뭐 실험 대상입니까? 갑자기 지금 이거 2025년부터 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른 사회 진출, 결혼, 출산 유리하다. 고령화 해법도 된다. 빨리 배워서 빨리 사회 진출하는 거 좋다. 뭐 이런 입장도 있죠. 한 분도 이렇습니다. 반응은요. 자, 그럼요. 지난주에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부총리죠. 뭐 업무보고 끝내서 기자들에게 한 브리핑 내용이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논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 되면 교육청 관련 이제 단체 뭐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과도 이 의견 수렴을 할 텐데요. 홍석준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도 아니었고요. 인수위 당시 꼽았던 국정과제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당내에서는 조금 어떤 의견이 수렴인가 뭐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이거 왜 갑자기 나온 겁니까? 이게 저도 사실 좀
좀 의아합니다. 대통령에게 교육부 장관이 이제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제 논의가 됐는데 예. 사실 이제 이런 이제 논의의 이제 기본적인 배경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교육 분야를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어떤 자율성을 예. 좀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율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은 그동안 있었던 뭐 특목고, 뭐 자사고 이런 것까지도 지금 폐지를 지금 해버리려고 했으니까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논의에 있어서 물론 이제 고령화에 따른 어떤 예. 사회의 어떤 출발을 좀 앞당기고 예, 그 그리고 취지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학생들의 어떤 아이들의 발달 정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반대편의 어떤 사교육 문제라든지 예.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초등학교를 나오면 좀 이제 좀 학부 애들 돌보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찬반이 좀 뜨거울 텐데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지금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아내도 저도 이제 학교에 있어서 지금 물어보니까 전혀 지금 모른다는 합의를 거예요? 하지 않은데 지금 교육부 입장도 어떤 논의의 물꼬를 트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게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것을 대통령에게 그것도 보고를 해서? 첫 업무 보고를 하고 교육청하고 예. 협의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일단은 과정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집회도 진행돼 있잖아요. 다음은 반응을 좀 다룬 기사들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동급생끼리 최대 10여 개월 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 원래 들어갔을 학년에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 한꺼번에 안 되니까 뭐 25%씩 조금씩 늘려서. 그러니까 최대 15개월 차이.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교육 경쟁 더 치열할 것.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사교육에 뛰어드는데 이거 더 빨리 뛰어드는 게 이게 현실 아니냐. 그리고요. 이거 돌봄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돌봄이 더 좋은데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런 반발들이 좀 있고요. 다음은 만평준보죠. 이게 뭡니까? 자동차인데 바퀴 2개가 빠졌어요, 뒤에. 근데 빠진 바퀴가 교육계와 학부모입니다. 같이 가기 어렵다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 작은 제목으로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차는 만 5세 초등 입학차입니다. 이렇게 지금 비판적으로 언론이 보고 있어요. 자, 요거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윤경호 위원님, 최영철 편집위원 두 분 한 1분여씩 제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일단 사실 책임자는 교육감이에요. 교육청입니다. 근데 여기하고 논의가 없었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내용이나 절차에서 이런 하자를 병렬적으로 수없이 지적당하는 거 보면 예. 이건 그냥 접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인 홍 의원님 말씀에서도 그게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일보의 저 문제점 지적에서도 보면 방금 만평에서 나왔습니다만 이해 당사자인 교육계와 학부모, 학부모 속에는 저 5세, 6세, 7세 학생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예.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결정권 없다. 그러면 학부모 입장이 학부모죠. 반영이 돼야 되죠. 수익자, 이 정책 변화로 인해서 바로 맞닥뜨려야 되는 당사자의 의견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제3자들이 이런 국가 백년대계 이걸 결정할 권한을 누가 줬죠? 이런 얘기 자꾸 반복되다 보면요. 예. 대통령의 권위조차도 도전받습니다. 아니 5년짜리 대통령이 이런 거 할 권한을 누가 줬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더군다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요? 예. 이런 식의 정책을 느닷없이 꺼내는 건 예. 이건 뭐 시선을 다른 데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예. 논의 절차 그다음에 내용에서도 이런 하자가 많은 정책은 앞으로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철 편집위원. 지금 뭐 여기 보도되는 내용들에 보면은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그 아이들의 나이가 만 5세가 한 30% 40% 굉장한 비중이래. 그러니까 이건 단박에 유치원에서도 뭔가 문제 제기를 할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거 그냥
의견 앞으로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추진하는 내용인데 2025년부터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이건 뭐죠? 뭐 정책의 구체성을 밝히려고 2025년이라고 박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2025년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걸림돌들이 많죠. 뭐 해당되는 학생들도 그렇지만 또 못 보내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방식도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1대1로 업무보고를 하시거든요. 독대 형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컨퍼런스 형식으로 여러 분을 모아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공론화하고 많은 사람들의 직단지성을 모은다는 그러한 형식적인 의미를 좀 보여줬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정책 추진할 때 있어서. 그러나 대통령께서 지금 독대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버리면 예. 또 밀실 뭐 정책하고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지난주에 교육부 업무보고도 한번 연기됐다가 그렇죠. 그날 또 오후에 또 급작스럽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년지 대계를 다루는 업무보고를 갖다가 일정이 미뤘다. 참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절차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언짢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업무보고를 받는 방식이라든가 업무보고를 하는 양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절차적으로. 예. 저는 대통령이 조금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조금 좀 더 긴장감을 높이지 않으면 아까 저 모두에서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께서 너무 정책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이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대통령께서 좀 업무보고 방식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한 70년 이상을 유지했던 제도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반응도 좀 있습니다. 칩보입니다. 아마도 칩이니까 뭐 반도체 얘기하는 것 같네요. 4개 나라 정도 얘기하지 않을까. 요즘에 좀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먼저 기사 하나 보죠. 중국과 미국 얘기인데요.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하나 지금 아시아 순방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대만을 들릴까? 우리나라, 일본 뭐 등등등 가는데 대만도 갈까인데 중국군은 이거를 겨냥해서 실탄 사격 훈련이랍니다. 그러면서요. 만약에 대만 방문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반응인데 중국 내 어떤 여론을 좀 주도하는 인물들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펠로시가 탄 항공기를 중국군이 격추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대만을 가거나 뭐 호위를 할 경우, 미군 전투기가 대만 방문을 호위할 경우는 이거는 뭐 격추 얘기, 요격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험악하죠 지금. 근데 대만, 우리나라, 일본 등등등 국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반도체 강국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미국 각별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죠. 자, 반도체 분야에서 도태달라 중국 치포의 날선 경계.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답을 안 했어요. 미국이 이 치포 동맹에 참여하라고 우리한테 뭔가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적극적이고요. 대만도 좀 뭔가 생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닌데 중국은 우리를 보고 중국 시장 단절은 상업적 자사랑이다.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신경미 전 의원님. 항상 그렇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사이인데 우리는 이 치포와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 시장에 물건을 파는 것뿐만 아니고요. 예. 이 반도체라는 것은 매일매일 다르게 신기술이 필요한 아주 독특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포를 만드는 게 파는 것뿐만 아니고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포를 노라고 얘기하기가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포에 들어가면서 중국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지금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네요, 그거는. 이게 왔어요. 이게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치포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데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을 얘기합니다. 미국이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윤경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는 근데 아직 치포라는 용어를 정부도 언론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죠. 비공식적으로 나온 거네요. 민감한 겁니다. 중국이 민감한 이유는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60%를 쓰고 있어요. 근데 자금률은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사실상 전 세계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공급을 한국, 대만, 장악할 수 있는 거네요. 일본, 미국이 예. 중국의 목줄을 확 쥐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원유만큼이나 지금 중요해요. 근데 중국이 반도체 수입액이 원유 수입액의 근 2배 정도 될 정도로 예. 경제에 결정적이니까 그런 점에서 중국은 굉장히 발버둥을 칠 거고요. 미국은 그런 점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되는 겁니다. 딱 하나만 추가드리면 예. 이런 결정에는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입장을 좀 존중해서 예. 들어라. 예. 우리 정부에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흔히 뭐 산업의 쌀, 그럼 산업의 쌀이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각국이 다 요구하는데 요즘에 반도체 구하기 너무 어렵다는 얘기 많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대만, 일본 등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지금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